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엽입니다. 어제에 이어 또 왔습니다. 정규 방송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게릴라 방송? 아니면 번개 방송 같은 거죠. 오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구속 취소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조국혁신당이 보유하고 있는 보물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위로도 드리고 나름 위무 방송입니다. 분석하고 전망하되 우리 당원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난생 처음 겪는 일 정말 많잖아요. 작년 12월 3일 내란속에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않나. 그 뒤에 체포적부심이라는 것도 저는 기자 생활을 했는데도 처음 들어봤고, 구속적부심, 구속전 신문 이런 거는 많았지만 체포적부심 이런 것도 처음 들어봤고, 구속 취소 이런 것도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그 법을 공부를 해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쓰는 법꾸라지들, 법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제 옆에는 조국혁신당의 자랑, 서상범 탄탄대로 탄핵점검단 단장님하고, 그리고 탄탄대로 김형연 헌법검토단 단장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윤석열 구속취소 무엇이 문제인가 꼼꼼히 따지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릴 텐데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법비, 법꾸라지하고는 정반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공부하고 법을 사용하시는 분야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공통점이 두 분 다 판사셨고요. 두 분 다 청와대에서 공직자 생활을 하셨죠.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각자 인사 말씀을 하실 시간을 드리는 게 낫겠고요. 오늘 아마 불안하신 게 세 가지였을 겁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났다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서울구치소 걸어 나오는 거야? 이런 불안감 느끼셨죠? 그리고 윤석열이 석방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결과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하셨을 거고요. 헌법재판소 탄핵재판과 별개로 지금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입니다. 이 재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 풀려나서 온갖 또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면 어쩌나 걱정되셨을 테고, 이에 더해 정말 풀려나면 대통령직은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이자가 돌아다니면서 온갖 증거 인멸하고 관련자들 압박하고 해서 정말로 내란을 다시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하셨을 겁니다. 이 걱정 긴장하고 잘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 그걸 듣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신 건데요. 제 왼쪽에 계신 서상범 탄핵점검단 단장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직접.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범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는 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소추대리인단의 단원으로 탄핵심판의 대리인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 현재 변론 종결된 이후에 애타게 지금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계시는 김영현 처장님, 전 법조처장님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실에서 같이 근무한 또 인연도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탄탄대로 헌법검토단장이자 현재 인천시당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서상범 단장이나 법꾸라지가 아닌 정통 법조의 힘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아마 우리 조국혁신당 당원님들이나 그리고 당원은 아니지만 오늘 방송 좋을 것 같아서 들어오신 시청자분들 서상범, 김형현 두 분 다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는데 그러실 겁니다. 서상범 탄핵점검 단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어서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나쁜 증인들 나왔을 때 그 옆에 얌전한 얼굴로 앉아 계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선한 얼굴로 저 나쁜 놈들 대리해 주는 거야? 법률 대리인단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데 아까 소개 말씀드렸듯이 국회 쪽입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 즉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어쩌다 보니 증인들 옆에 앉을 때가 있지만 그 나쁜 증인들 편은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김형년 헌법검토단장님, 법률위원장님은 아마 저하고 같이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JTBC 5대0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월요일, 수요일 고정 출연하고 그동안 우리 김영현 단장님이 화요일에 출연해서 조국혁신당을 빛내주셨던 적이 있죠. 자, 너무 앞에 소개 시간이 길었는데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기 전에 늘 우리 방송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해주시고요. 오늘 프로그램 내용이 정말 좋다. 저 세 명한테 나 출연료 좀 주고 싶어 이러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후원 계좌가 소개가 돼 있을 겁니다. 저기에 QR코드도 있네요. 요 아래에 QR코드 찍으면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우리 지금 서상범 단장님이 이제 방송 출연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서상범 단장을 이제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제가 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이제 2018년에 이제 3급 행정관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물색을 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한 2달 정도로 이제 사람을 수송을 하다가 이제 제 귀에 이제 들려온 인물이 이제 이 서상범 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상범 단장의 스펙을 보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또 외무고시도 합격해가지고 외무공무원도 했고 그리고 이어서 사법고시에도 합격해가지고 주로 노동자를 대리해서 노동사건 대리도 많이 하고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도 일하고 굉장히 스펙이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스펙이 화려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서울시청 이제 법무담당관 4급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스펙상으로는 너무 괜찮다 싶어서 그 스펙에 걸맞는 정말 그런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있는지 이제 제가 면접을 봤는데, 상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법률 실력은 당연히
합격점이었는데 그 법률 실력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우리 인간과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굉장히 어떤 따뜻한 시선으로 그러면서도 어떤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네.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아니, 오늘 왜 이리 띄워주시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제 처음 나오셨으니까.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서울시청의 4급으로 계시다가 대통령 청와대 이제 3급으로 네. 오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널뛰기를 하신 건데 제가 법제처장으로 이제 그 후로 한 1년 후에 법제처장으로 갔는데 그 후에 보면은 이 서상범 단장이 2급 그리고 1급 법무비서관까지 하셨더라고요. 너무 고속승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고속승진을 했는데 그게 뭐 다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서상범 자랑이었고요. 예, 저도 예. 김명현 또 소장님 자랑하시려고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 그 조국혁신당 TV니까요. 조국혁신당 분들을 소개하고 서로 격려하고 띄워주는 거 괜찮습니다. 소장님이 저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로 불러주신 저로서는 굉장히 은인과 같은 분이시고 또 소장님은 굉장히 결단력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법 쪽에 계신 분들이 신중하신과 더불어서 결단력을 갖추고 계셔서 사실 굉장히 큰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과감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시고 정말 열심히 신나게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법제처장 가셔서도 너무 행정기본법 만드시는 그 업적을 남기셨고 그 이후에 조국혁신당에서도 또 정치 입문하셔서 지금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김형현 우리 단장님 전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민정수석실이죠 거기가. 네. 거기가 이제 판사, 검사 출신들이 많았는데 검사들을 그렇게 조졌다고. 야, 니들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알지 무식한 새끼들 뭐 이렇게 많이 조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시간 관리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첫 번째 주제. 내란 속에 윤석열 풀려나는가 석방되는가 이거부터 좀 따져볼 텐데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서상범 단장님한테 들었습니다. 탄탄대로 회의 그저께였죠. 탄탄대로가 뭐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이 줄여서 우리가 탄핵추진위원회 이후에 만든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그 탄핵점검 단장님이 서상범 단장님이 뭔가 얘기를 하면서 구속 취소 어쩌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에이 무슨 설마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법원이 윤석열을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이런 것까지 예견을 했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이게 곧바로 윤석열 석방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오늘 몇몇 그 TV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 이 앞에 윤석열 석방 땡땡 법원 오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이렇게 보도를 한 것도 꽤 있었거든요. 그거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석열 오늘 석방은 되지 않았는데 내일이나 모레 석방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오늘 언론에 보니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석방하는 걸 기다린다는 그런 속보가 뜬 걸 봤습니다. 이제 다분히 좀 정치적인 그런 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검찰이 일주일 이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즉시 항고를 하면 그 즉시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석방이
유보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항고 이후에 또 대법원의 재항고까지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석방되거나 그런 이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소한 일주일은 기간이 있고 당연히 검찰로서도 저희 조국혁신당 오늘 김선민 권한대행께서 아주 강조하듯이 즉시항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바로 윤석열 피고인이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하는 일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항고법원에서 항고심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저는 그 항고심에서 오늘 법원의 결정이 파기될 것으로 예측을 하지만 혹여 그게 항고가 기각이 되고 지금 오늘 법원이 한 결정이 그대로 추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또 재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에다가. 그리고 또 재항고를 하게 되면 또 석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즉시 항고와 재항고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심리하는 시간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설령 오늘 법원이 한 결정이 그대로 대법원까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그대로 구치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사이에 헌법재판소 진행되고 있는 탄핵재판은 종료가 될 거고요.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내일, 어쩌면 일요일 풀려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은 좀 덜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찰을 믿기가 그 전에 약간 해설을 하자면 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법원에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 결정은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결정을 내린 것이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1심대로 결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절차가 있다. 즉 이 판단을 앞으로 최소한 2번은 더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찰을 믿을 수 없잖아요. 즉시 항고, 7일 이내에 항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항고하지 않으면 이제 7일 이후에 석방이 되도록 돼 있는데요. 검찰도 그동안 그 2가지 쟁점, 그러니까 시간을 제하느냐, 날짜를 제하느냐, 그 다음에 또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제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그동안의 관행을 들면서 강하게 반론을 펴왔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검찰로서도 즉시 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김부엽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구속 취소 사안에 있어서 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서부지법에 관할 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서도 뭐 관심을 가지고 해오셨지만 사실은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는지 부분도 물론 언급은 됐지만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설마 검찰이 가장 기본적인 10일을 넘겼단 말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신경들을 안 쓰셨는데 저희 조국혁신당이 11월 20일 날, 작년 11월 20일 날 저희가 15개 탄핵소추 의결서를 공개하면서 결국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거를 아주 선도적으로 세빙선처럼 이렇게 치고 나갔고 그것으로부터 불과 2주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결국은 탄핵이 현실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도 뭐 다른 학계나 또는 언론이나 또는 다른 야당 진영에서 사실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염려를 안 하셨지만 저희가 탄탄대로에서
저희가 그 탄핵 점검 차원에서 저희 법률위원회가 점검을 하다 보니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회의에 올려서 그것을 저희는 다 공유를 하고 있었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현실화돼서 이렇게 구속이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검찰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그 부분은 그냥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검찰의 지금 여러 가지 행동은 저는 그것이 그냥 오해로 그치기만을 바라지만 뭔가 빅피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회의에서도 표현을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빅피처라는 표현 대신 그랜드 플랜 그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결정 법원이 날짜로 계산을 하던 관행 대신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 구속 만료 시점을 넘겼다 이런 거잖아요. 그 빌미를 준 게 검찰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기간 만료는 저도 그렇고 김영현 단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검찰 직무대리라서 그 검찰청에 연수를 받으러 사법연수원에 가게 되면 검사실에 딱 들어가면은 벽면에 하얀 그 보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날짜들이 써 있고 거기에 빨간 걸로 구속기간 만료되는 날짜들이 항상 써 있어서 그거는 거기에 실무 담당하는 여직원분, 그다음에 담당 계장님, 주임 검사가 3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정말 그거는 넘기지 않는 것을 아주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걸 넘기면 기본적으로 사표를 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문을 요번에도 보게 되면 사실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게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으로 하는 게 상당히 그거는 아주 상식적인 거고, 예컨대 33시간이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그게 3일에 걸쳐 있다가 3일을 빼겠다는 게 검찰의 그건데 그 관행이 있었다면 그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아주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25일, 26일 그 경에 검사장 회의를 신무정 검찰총장이 소집해가지고 검사장 회의를 하면서 뭔가 모양새를 갖추는 바로 그 시간이 구속기간이 넘어가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그런 어떤 좀 외형적인 거를 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구속기간 내에 기소가 됐을 것인데, 저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김영현 단장님도 좀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기본적인 거를 놓쳤다? 과실로서 놓쳤다 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랜드 플랜 빅피처라는 그 오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지금 사실은 저도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활동하면서 몇 가지가 좀 느낌이 오는 부분이, 예컨대 노상원, 문상호, 노상원 수첩 같은 자료를 검찰이 끝끝내 안 보내줬고, 그래서 저희가 헌법재판에 안 보내줘서 저희가 헌법재판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구속 취소에서 아주 기본적인 날짜 10일을 놓쳤다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경호실 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해서 바로 어제 그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을 발부하라는 게 나왔는데, 영장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이른바 수사협력준칙에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 그거 자체가 경찰에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 자체의 임명을 고등검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성된 위원 9명 중에 6명이나 영장을 청구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그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장을 청구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비화폰의 서버를 압수수색하지도 못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당시에 12월 4일 날 김주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또 이완구 법제처장 네 분이 모여서 뭔가 개헌과 관련된 법리를 뭔가 전략을 검토한 것이 아닌가, 이른바 계몽령에 대한 것을 검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신무정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고 또 김주현 민정수석을 정점으로 해서 뭔가 빅피처가 그려지고 그것이 하나하나 좀 일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정말 오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던지셨어요. 전국검사장 회의도 말씀하셨고, 비상계엄 다음 날 열린
청와대 주변 안가에서 모인 그 행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김영현 단장님은 훨씬 더 자극적인 언어로 이 무식한 검사 새끼들 이러실 것 같은데 보태주시죠. 일단 아니, 뭐, 전국 검사장 회의만. 예. 이게 지금 오늘 그 중앙지법 결정 이유를 보면은 구속 만기 시점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에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1월 26일 오전 10시에 검사장 회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오후 1시까지 검사장 회의를 했는데 뭘 가지고 회의를 했냐면 윤석열을 기소를 할지 말지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윤석열의 수하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시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무슨 기소를 할지 말지를 전국의 검사장들을 모아서 논의를 한다? 저는 그 당시에도 이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 사안이 이 내란죄로 인한 기소가 전국의 검사장들이 모여서 논의해야 될 만큼 이게 애매한 사안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 한번 가주시죠. 이 무식한 검사 새끼들. 그래서 아까 우리 서상범 단장이 그랜드 플랜이라고 했는데 이런 석연치 않은 검사장 회의, 불필요한 검사장 회의를 이 법원이 구속 만기라고 본 그 시점 무렵에 3시간씩이나 진행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방금 그 서상범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회의가 하나 더 있는 게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결국 시민들이 계엄군을 맞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죠. 그래서 가까스로 막아냈는데 그 다음날 윤석열의 친구들, 윤석열의 후배들 4명이 삼청동 안가에 모입니다. 삼청동 안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시설이고 보통은 대통령이 그 자리를 주재를 하면 누가 참석하는 거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참모들끼리 모여서 송년회를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김주현 용산 정무수석인가요? 민정수석. 그 다음에 법제처장 이완규 그리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렇게 4명이 모였는데 이 넷이 모두 윤석열과 가까운 법조인 출신들이란 말이죠. 이 4명이 모여서 뭘 했는가? 야, 일은 벌어졌다. 계엄은 실패했다.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닥쳐올 거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탄핵 재판은 물론이고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구속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 그 쓸데없는 회의를 왜 그 시간에 그날 거기서 해서 이 구속 기간 분란을 만들었느냐 논쟁의 여지를 만들었느냐 누가 심우정에게 이런 걸 지시했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끼쳤을까 생각을 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전화해서 우정아 야, 한 번만 좀 말 좀 들어줘
해가지고 이 중요한 대통령의 체포영장이었나요? 구속이었나요? 그 중요한 걸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였죠. 그걸 앞두고 이런 거는 전국 검사장 회의 한번 모아서 오래 시간을 끌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부탁을 하거나 읍소를 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고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지금 내란 수사에서 빗겨나 있는 쪽이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경호처 이런 데 아닙니까? 군경지휘부만 대체로 구속이 돼 있어서 아마 이 김주현 민정수석의 행적도 추후에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첫 번째 질문은 좀 길어졌는데 윤석열 석방은 없다. 전제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한다면 그렇죠? 혹시라도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살려보겠다라는 의지로밖에는 읽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검찰 주장은 이렇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간을 계산을 할 때는 날수로 계산한 게 오랫동안의 실무 관행이었고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결정은 사실상 법원에서 처음 있는 결정인데 예. 그것을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고 즉시 항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 검찰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 행적에 비교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은 정말 그 정치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확정이 돼도 그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견해와 우리의 견해가 다를 뿐이기 때문에 그 수사 기소 검사를 징계할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일관되게 온 검찰의 입장인데 갑자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처사에 비교하면. 서상범 단장님도 견해가 비슷하신가요? 예, 저는 만약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일주일 뒤에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검찰이 그 그랜드 플랜을 그걸 짜왔다는 거를 다 이게 예. 니들의 계획이었구나. 예, 그걸 아주 직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마 검찰이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못할 겁니다. 왜 네. 그러냐면 검찰도 이제 그 자신들 주판화를 튕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빼준다고 해서 윤석열이 내란 무죄를 받을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를 받을 것이고 또 탄핵도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정권이 바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판에 지금 이런 그랜드 플랜에 가담해가지고 검찰이 이런 짓을 하면 새로운 정부가 그 검찰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요, 지금까지의 검찰을 보면 정말 생명력이 질긴 조직입니다. 잡초보다도 더 질긴 생명력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해도 그들은 살아남을 방도를 찾을 텐데 그 살아남을 방도는 적어도 이 그랜드 플랜에 가담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방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윤석열 석방되면 어떡하나요? 여기에 불안감은 조금 누그러졌지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야?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영향을 끼쳐서 혹시라도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주문, 피소추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얘기가 듣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기각돼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직접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상범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결론적으로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다. 법리적으로나 그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별개의 문제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은 저희가 그 탄핵 심판 초기에 그 내란죄가 쟁점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아주 크게 문제가 됐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여당 측은, 피청구인 측은 사기 탄핵이다 등등의 주장을 해오셨는데, 원래 헌법재판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헌 위법의 계엄령 성포라든지 포고령의 위헌성, 그다음에 그 국회의 의결 방해 또는 정치인 체포 같은 것들이 위헌이거나 또는 계엄법 등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죄를 가지고 구속이 됐다든지 구속기간을 넘겼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 등등은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저질러진 비상계엄이라거나 위헌 위법한 행위에 대한 탄핵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일단 지적은 했는데, 물론 그게 수사권이 없다라고 한 건 아니고 그걸도 따져봐야 된다라고, 신중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건 취지신데, 혹시 공수처의 그 수사 기록이 헌재의 증거로 제출이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변론이 제기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행스럽게도 공수처는 헌재에다가 수사 기록을 주질 않았습니다. 이미 그때 다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헌재에서 증거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청구인 측이 뭔가 변명을 하거나 변론 제기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은 그 법률이 정하는 구속기간 내에 공소 제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과 관련된 판단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또는 윤석열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그 비상계엄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구속 취소 결정은 내란죄 판단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좀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너무 불안에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여쭤보면 설령 윤석열이 풀려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재판 그리고 내란죄 재판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신속한 파면 결정이 나와야 될 그 사유가 오히려 더 가중됐다. 왜냐하면 그 지금 만약에 신속한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고 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석방이 된다고 하면 극심한 혼란과 또 국론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거기서 뭐 그 굉장히 불행한 어떤 그 충돌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로서는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해졌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아마 그런 점까지도 고려해서 아마 지금 숙고하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과 관련돼서는 저는 좀 헌법재판소에 좀 다소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는 결심하고 선고할 때까지 기간이 정확히 며칠이었었죠? 그 11일이었습니다. 12일 정도인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그 탄핵 사유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기억에 한 10여 가지가 됐고요. 그 10여 가지와 관련돼서 사실 확정도 꽤 많이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건은 지금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으로 인한 중대한 헌법 위반 여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거고, 이거는 전 국민이 목격자인 사건입니다. 그럼 굉장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비교해 보면은 매우 심플한 사건인데, 지금 오히려 지금 저는 사실 오늘쯤에는
그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제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식은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내지는 화요일 정도 한 10일이나 11일 그날 탄핵 재판 선고를 하겠다. 그렇게 미리 한 사흘 정도 전에. 네, 보통 2, 3일 전에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쯤은 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너무 한가한 거 아닌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이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서 이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동강이 나가지고 극심하게 반목을 하고 있는 마당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국민의 불안을 없애줘야 될 텐데 그러기엔 너무 한가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뭐 헌법재판소 그 국회 측 대리인으로 그 참여를 해서 헌법재판관님들이 아주 고생하신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사실 제 주변에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게 하루하루 날이 가면 갈수록 피가 마른다 이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 스스로도 사실은 잠이 잘 안 오고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 방송을 기회로 헌법재판관님들께 가급적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조금 국민의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빠른 그런 결정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방송에 헌법재판소 규탄대회처럼 근데 규탄을 되게 읍소하듯이. 아니, 저 너무 한가해 보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어떤 전체적인 심판 일정이 너무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피소치인 측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김영현 단장님은 헌법재판소에서 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의 특징을 알겠어요. 확실히 법을 공부하셨고 점잖은 분들이어서 꼭 그 정식직함,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부르시고 아까 우리 서상범 단장님은 제가 참 견디기 힘든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우리 김선민 대표께서 이거는 인정해요. 근데 정진석 따위에게 비서실장께서 이런 표현 안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영현 단장님이 우리 국민이 반쪽이 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쪽이 아닙니다. 물론 거리에 나와 있고 광장에 나와 있는 숫자로 보면 뭐 반 같기도 하고 그자들이 훨씬 더 시끄럽기 때문에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더 많이 동원된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결코 그런 데 휘둘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최소한 우리 국민의 60% 이상은 탄핵에 찬성을 하고 30%대, 35% 이 정도가 탄핵에 반대하는, 그것도 아마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정이 나고 나면 그동안 내가 잘못된 정보에 우리 교회 목사님의 잘못된 설교에 너무 심취해서 들었나 이런 반성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최근에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이었던가요? 그때 국회 소추인단 쪽에 변호사 한 분의 감동적인 연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풍경,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변론인데 또 그걸 들으면서도 제가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원래 오늘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고 다음 주 초면 파면 결정이 나기를 기대했으나 기다리던 소식은 오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이게 나면서 결정이 나면서
그걸 지켜보는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셨을 텐데 도대체 그럼 헌법재판소는 언제 선고할까? 이 얘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서상범 단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까 그 김용현 단장님 말씀처럼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은 사실은 한 가지, 사실은 그 탄핵 소추 사유가 한 가지이고요. 그리고 쟁점도 이제 세부 쟁점 5개 정도라서 굉장히 심플한 그런 사건입니다. 반면에 박근혜 탄핵 사건은 그 한 7, 8가지의 구체적인 서로 다른 사실관계가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도 8가지 정도의 그런 좀 다른 사실관계가 있어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14일 만에 변론 종결하고 14일 만에 결정이 나왔고, 그다음 박근혜 탄핵 사건은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는데 이미 다음 주 화요일이면 14일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고일도 지정이 안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사실 쟁점은 간단하고,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이견이 혹시나 굉장히 큰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예컨대 윤석열 피청구인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명확강하고 너무나도 그 위험성이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이견이 있다면 이거는 도대체 어떤 현상인지 좀 저희가 그간 현재 그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이제 기후로 그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고일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좀 내부적으로 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 초면 아마 선고일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누가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할 수가 없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연히 이게 1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서 적어도 윤석열이 한 달 내에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명토 박아서 못 박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세요. 단독이란 걸 달고 검찰 사실상 항고 포기, 윤 대통령 오늘 밤 구치소 나올 듯. 어느 매체입니까? 공감신문이라고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의 스카이데일리급의 신문인 것 같은데, 네. 총장님 혹시 공감신문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황현선 사무총장님이 저걸 갖다 주시면서 찌라시라고 쓰셨는데 거의 찌라시에 가까운 기사인 것 같습니다. 저게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일단 네. 우리 법률에 안 맞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하더라도 7일 동안은 석방 못 합니다. 즉시 항고 기간 이내에는. 그러니까 뭐 오늘 밤 구치소 나올 듯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사실상 항고 포기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항고를 포기하면 포기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사실상은 뭐냐. 그러니까 오늘 밤 나오려면 그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서가 법원에 들어가야 되고요. 네. 법원이 그 취지를 구치소에다 통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오늘 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들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을 보도했다는 의미에서 네. 찌라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윤석열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언제 나올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윤석열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쓴 것 같은데, 그냥 집에들 가세요. 한 달 안에 못 나온답니다. 우리 그 두 판사 출신
법률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겁니다. 검찰이 한 거 포기할 리 없고요. 윤석열 오늘 밤 구치소 나올 리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니까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얼른 집에들 돌아가시고요. 이것 때문에 흐름이 살짝 끊겼는데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를 대충 마무리는 했습니다. 헌재 탄핵 재판에 이게 영향을 끼칠 우려는 없다라고 했는데 내란죄 재판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내란죄는 사실 뭐 구속하고 불구속은 그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그 요건이 구성 요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그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설령 대법원까지 가서 가사 지금 일시 지금 결정이 인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불구속으로라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자연인의 신분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란이 성립한다는 것은 아주 명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생각이 들던데 지금은 윤석열이 대통령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죄로만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늘의 구속 취소 결정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가서 통과된다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산을 해보면 한 달 이내에 나오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 달 그 전에 이미 다음 주쯤에 윤석열 씨는 탄핵이 됐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하게 되면 내란죄뿐만 아니라 뭐 직권남용죄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군사반란죄로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예. 군사반란죄는 이제 군인들만 해당되는데 그 군인들을 교사한 교사범의 경우에는 군인이 아니라도 군형법 그 군사반란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요번에 그 내란 과정을 보면 이제 그 형법상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의 우두머리 이제 계엄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씨는 그 교사범이 되고 그러면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 법정형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로 수사를 개시를 하고 군사 반란을 제목으로 해서 새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지금 설령 이 내란죄로 이 내란죄에 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시 구속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라도 좀 그 실수를 많이 하게 있어라도 지금 군사반란죄 빨리 인지 절차를 밟도록 하십시오. 오늘 원래 그 불안감만 좀 덜려고 방송을 했는데 방금 우리 김영년 단장님이 희망을 주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고 다음 주 중으로 윤석열을 파면을 하면 더 이상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 나오잖아요. 거기 그 말이 맞네 뭐 이런 거. 그 공천에 개입한 거 그것도 직권남용이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한 짓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군사반란 그거는 사형밖에 없다고요? 예. 저는 그럴 때 좀 약간 고통스러운 게 실제 사형 집행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그 사형 집행하는 데에 관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울까 이게 걱정이 돼서 아무튼 그건 뭐 딴 얘기지만 설령 일단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중요하네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나면 그 뒤로는 윤석열은 수많은 범죄로 다시 구속 기소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자유로운 공기와 햇볕을 맛보기는 힘들 것이다. 즐기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거기서 저희가 11월 20일 날 작년 저희가 아주 선도적으로 저희 당 탄핵 소추 의결서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군사반론은 이제 이번에 내란죄랑 이제 같이 되는 것이고 그거 말고 저희가 이제 최해병 사건 또는 뭐 양평 고속도로 사건 그다음에 또 마약세관 사건 그다음에 명태균 사건에 있어 가지고 당대표 지위에 개입하거나 또는 공천에 개입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각종 그 범죄 행위들이 나열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다시 이제 추가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검 형식 만약 검찰이 주저한다면 특검 형식으로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보엽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검찰의 12월 4일 날 그 4인방의 모임, 네.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검찰에 12월 8일 날인가 출두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우리가 왜 3, 4일 전에 불렀는데 지금 왔냐고 했더니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 검찰에서 소환이 왔는데 가도 좋겠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협의를 했고 거기서 계몽령을 비롯한 전략을 거기서 공지를 하고 그대로 검찰에 와서 1회 진술 조서부터 피신 조서부터 그 얘기를 그대로 거기서 진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볼 때 검찰의 또 민정수석과 결합된 어떤 그랜드 플랜 이런 것을 지켜볼 때 지금 저희 조국혁신당이 가장 지금 3년은 너무 길다와 더불어서 또 사회권 선진국과 더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정상화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외국 보더라도 또 검찰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시대에 탄생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기소를 하기 위한 아주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위치에서 인권을 지켜가면서 기소를 하기 위한 기관으로 탄생을 한 것인데 지금 그것이 너무나도 지금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악화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시키고 검찰이 검찰로서 아주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방해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형현 단장님께는 마지막 질문으로 그거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모든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서울중앙지법의 결정, 결국은 검찰의 잘못 혹은 그랜드 플랜으로 구속 일자, 구속 시간 이거를 따져보지 못해서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이게 검찰 개혁이 정말 이 시점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4법을 이미 발의를 해뒀지 않습니까? 그 4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제일 대표적인 것은 지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분리를 해서 검찰이라는 이름을 이제 대한민국 법제사에서는 없애버리고 공소청으로 이제 바꿔서 기소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고 수사는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중대수사청으로 나눠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창당 때부터 계속 강조를 해오던 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그동안 과거에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군사 독재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검찰이 민주화 속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 이제 검찰 스스로가 우리가 권력을 한번 잡아보면 어때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만들어낸 이런 꿈을 다시는 꾸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검찰을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오늘 아까도 제가 아름다운 풍경, 일상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검찰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조떼꾸알. 네, 저는 이 발음이 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제 여기 바로 아래에 있네요. 계좌번호도 적혀 있고 저 QR코드라고도 하죠. 그쪽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앞으로도 오늘 같은 게릴라 방송, 번개 방송, 또아찌롱 방송을 종종 마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소감과 마무리 인사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뭐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뭐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초해서 당연히 판단하시되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 기관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그 희망을 주고 길을 열어주고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전망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헌법과 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어떤 결정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이 법원의 그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정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제 이 방송을 보셨으니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좀 차분하게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검찰이 정말 구속 만기 시점에 이르러서 엉뚱한 짓을 아까도 뭐 검사장이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이미 엉뚱한 짓을 하면서 2, 3일을 또 허비를 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해왔고 지금도 그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뭐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분들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많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서 사실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러한 정치 검찰은 더는 고쳐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서 국민의 사법기관으로 되돌려 놓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내일 3월 8일 여성의 날입니다. 조국 혁신당 여성위원회는 광화문에 부스를 차려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울러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야5당이 내일 광화문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를 공동으로 엽니다. 조국 혁신당도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시민사회 쪽에서 비상행동에서 주최하는 윤석열 즉각 파면 탄핵 집회가 예정돼 있고 행진도 있을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당원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